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덴마크의 해상풍력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머스크 아시나요? 전 세계 곳곳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해운 업체이죠. 머스크에 있는 선박들이 원래는 덴마크에서 건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산업을 저희가 한국에 잃어버렸죠. 그래서 덴마크는 굉장히 슬퍼하고 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조선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터빈과 풍력 발전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세계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한국의 신산업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 덴마크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1990년대부터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완전히 다 까맣습니다. 즉 화석연료로 다 에너지 소비를 충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90년대부터 해서 저희 덴마크는 그린 에너지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이 되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저희 그 에너지 소비의 78%가 재생에너지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50% 가까이가 풍력 발전입니다. 또한 2028년이 되면은 재생에너지로 국가 전력 소비량의 100% 이상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덴마크에 이주하고 있죠. 소위 아리백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요. 덴마크에 와서 완전히 그린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더더욱 발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에너지 인공섬을 저희가 구축을 합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발전보다 더 많은 전기량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에너지 분야를 쉽게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높이지만 점차적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에너지 산업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덴마크의 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테드입니다. 원래는 동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가 2007년도만 하더라도 84%가 화석연료 기반이었었는데 그러나 현재는 94%가 재생에너지 기반입니다. 즉 덴마크의 한전이라고 하는 이 웨스테드라고 하는 업체가 10년 만에 블랙 에너지에서 그린 에너지로 전환을 한 것이고 이러한 빠른 전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회사는 덴마크의 두 번째로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상풍력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산업이 상장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 고향이기도 한 SBL인데요. SBL 항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제 어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어업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마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어선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원양어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석유가스 산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덴마크는요, 유럽에서 가장 큰 영국 다음으로 큰 석유가스 생산 허브입니다. 예, 그래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허브로서 부상을 하게 되었었고요. 이게 70년대, 80년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20년 동안에는 유럽에서 특별히 해상풍력 발전에 있어서의 선도 도시가 되었고 지금 일자리도 계속해서 이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왼편에 보시게 되면 유럽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영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시면 독일 위쪽으로 해서 덴마크가 있고 그 옆에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아요. 이 55개의 빨간색 동그라미는 해상풍력이 이루어지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반이 SBL 항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 하나가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옆에는 보시게 되면은 수치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상풍력의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014년도에 8.1기가와트였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후를 전망을 해보게 되면 거의 100기가와트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SBI라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반을 여전히 사업을 차지하게 되겠죠.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보다 4배에서 5배는 더 큰 그러한 시장과 산업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미래에는 더 이상 석탄 발전으로 인해서 오염에 시달릴 필요가 없이 그리고 마스크도 쓸 필요가 없이 앞으로는 발전소가 다 바다로 나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0년, 40년 전에는 그 당시 SBL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어업에 종사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가 되고 나서야 덴마크가 이제 석유 채굴국이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석유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어찌됐건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이제 하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석유 가스 분야가 여전히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풍력 발전이 빠르게 지금 따라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에도 이 재생에너지 관련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고요. 특히 에너지 시스템하고 해상 풍력 관련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큰 마을이 아닙니다. 6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20% 정도가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실제 운용을 해야 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민들도 여기에서 얻는 수익들이 있고 계속해서 배를 공급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지 주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진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에너지 인공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덴마크에서는 2개의 에너지 인공섬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하나는 덴마크 동쪽입니다. 스웨덴 남쪽이라고도 하겠는데요. 본홀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덴마크 서해 쪽에, 즉 북해 쪽에 있는 섬인데요.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인공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실 섬이라는 게 없고 그냥 얄팍한 지면만 있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인공섬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섬에서 10기가와트, 최대 10기가와트의 윈드 터빈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 터빈이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까지를 다 연결하면서 많은 전력들을 이들 국가에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전력 생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 유휴 전력을 수소로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수소차라든지 이런 차들을 위한 연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덴마크의 에너지 섬과 관련된 계획이 되겠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정말 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처음에 덴마크에서 30년 전에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에 한 0.5 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용량이 굉장히 작았었죠. 용량이 작았습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15메가와트, 50메가와트 터빈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즉 이런 터빈들을 10개만 두게 되더라도 100메가와트의 그러한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른 새로운 스케일로 풍력 발전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영국이 왼쪽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가
지금 위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아일랜드요. 100기가와트까지 에너지 발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0기가에서 30기가 정도가 앞으로 10년 동안 영국에 공급이 될 것이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2.5에서 10의 기가와트의 이러한 해상 풍력 단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현재 6.5에서 20기가와트로 풍력 단지의 규모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북해 지역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해상 풍력이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선박과 철강과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라도 빨리 이 산업에 뛰어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아 시장에도 그렇기 때문에 큰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자, 몇 가지 수치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덴마크에서 일어난 변화가 정말 놀라운데요. 보시게 되면은 그린 녹색 기술과 관련된 덴마크의 일자리 비중을 보면요. 과거엔 0%였는데 지금은 보시면 덴마크 직업 전체의 6%가 녹색 기술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출의 11%, 지금은 한 12, 13%까지도 늘어났는데요. 어찌됐건 이것이 다 녹색 기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박업, 조선업은 잃어버렸지만 놓쳤지만 그러나 그 대신에 풍력 발전을 새로운 신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육성했다라는 것입니다. 2010년 이래로 그린 에너지 기술 서비스 수출이 60.8%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해상 풍력에 있어 아시아의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탠포드 대학 그리고 버클리 대학교의 일자리 관련된 전망이 되겠는데요. 한국과 관련해서도 보시게 되면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14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이 중에 상당수가 건설 분야 관련해서 그리고 에너지 운용 그리고 유지보수 관련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보시게 되면은요. 한국에는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요. 한국이 굉장히 운이 좋은 것이 바로 굉장히 잘 고도로 발전된 공급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6개의 박스가 있죠.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프로젝트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30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덴마크 회사들과 협력한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단연코 선두로 우뚝 설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윈드터빈 관련해서도 한국에도 제조업체가 있고 덴마크에도 제조업체가 있죠. 덴마크는 이미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굉장히 고품질의 그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덴마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에 있어서 한국은 선두 국가이죠. 실제로 해상풍력 발전 많은 단지들이요. 한국에 있는 LS 전선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한 변전소 관련해서도요. 한국은 탁월합니다. 예, 한국은 철을 가지고 스틸을 가지고 뭐든지 다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해상풍력에 들어가게 되는 하부 구조, 타워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강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150개의 그런 엄청난 윈터빈을 구축했었던 그런 한국 업체들도 있고요. 또한 그것뿐 아니라 부유식의 그러한 타워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울산이나 제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된 기술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와 관련해서도 또 설치선에 있어서도 한국은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해외의 지시까지 결합이 되면은 한국은 분명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균등화 발전 원가가 나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재생에너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반에는 그랬었죠. 그런데 왼편에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추산치입니다. 인천,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 그리고 울산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의 추산치인데요. 예, 그래서 파트너십을 하게 되면 75유로, 혼자 하게 되면 90유로로 발전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공급망 내에서만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해외의 도움을 받지 않게 되면은 조금 더 비용이 올라가지만 파트너십을 제대로 하면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오른편에는 보시게 되면은요. 윗단에 보시게 되면은
회색 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현재 유럽에서 지불하는 겁니다. 50유로 정도가 됩니다. 메가와트 시당 지금 발전 원가가 50유로인데요.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 35유로까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재생에너지가 태동한 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원가가 떨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요. 500메가와트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그럴 때마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울산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철강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자리 창출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이 스콥과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마우로겐 교수님께서 인구와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었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유럽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상 풍력의 발전 용량이 230에서 450기가까지 확대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상당수가 북해에서 발전이 될 것이고요. 또한 그럴 뿐 아니라 180기가와트 같은 경우가 12에서 15개의 에너지 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동북아 같은 경우에,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00기가와트 정도의 이러한 전력들이 10에서 12개의 에너지 섬에서 나와야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큰 사업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구나 엄청난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덴마크 대사관에서 했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항구 중에서 울산항, 부산항, 목포항, 군산항 등등이 있는데요. 이 항구 중에서 가장 유망한 항구가 무엇인지도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 또 블랙 투 그린으로 해서 10년 만에 어떻게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저희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즉 현명하다면 빨리 움직이셔야 되고 빨리 움직이실 때 한국은 미래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는 파트너로서 덴마크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